오늘은 우리 역사에 획을 긋는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을 사실은 잘 모르는 수가 많아요. 그 중에 아마도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박정희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 이렇게 하지만은 또 박정희 아는 사람 누가 있나, 박정희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이 미화된 어떤 그런 것만 드러나게 했고, 나머지는 언론 통제 시절에 다 철저히 감추어 왔기 때문에 그의 실상, 진면모는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려진 바가 없다고 봅니다. 201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반신 반인,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다 하는 이 말은 구미시장이 그의 탄신제 즈음하여 칭송하는 말이, 찬양하는 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반트는 인간이고 반트는 신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무슨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어요. 왜냐하면은 박정희를 좋아하거나 존경하거나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시절에 큰 아픔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해야지, 지나치게 비하하거나 지나치게 또 찬양하거나 미화하거나 하면은 오히려 욕을 먹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반신이고 반인간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탄신에 제사를 올리는데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백성들, 국민들, 가난한 사람들, 또 이 사람이 박정희에 의해 가지고 어려움 당했던 사람 눈에는 별로 자랑스럽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검소하게 하고 간소하게 하고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욕을 먹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대해 마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차려놓고 먹는 것도 아니고 만져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허례허식을 많이 차리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백성들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도 한다는 것도 인식을 좀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 정말 너무 복잡해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우리 역사에서는 아마도 가장 알 수 없는 인물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한 내용의 일부는 이 책에서 인용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몸 박정희라는 책이 있어요. 알몸 박정희. 그러니까 군복을 입었다가 일본 장교복을 입었다가 남노당 군사총책이 됐다가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는 이 트랜스포머로에서의 이 박정희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끼어입고 있는 모든 옷을 다 벗겨버리고 나면은 실상이 나온다는, 실상, 알몸. 그래서 그걸 다 벗겨내고 나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 하고 이 박상천 교수라는 분이 이 알몸 박정희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도 한번 일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도. 전혀 모르던 그 세계죠. 여기 끝은 이렇게 붉은 피를 뿌리고 끝이 났는데 에스겔서 35장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따르리라. 왜?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그 성경에는 피를 흘린 사람은 피를 흘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에돔 족속이라는 그 하나님 눈 밖에 나버린 에돔 족속이 항상 침략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피를 미워하거나 하지 않고 계속 피를 흘리더니 결국 너도 피를 흘리게 된다. 그래서 피가 너를 따르리라 한 말은 너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박정희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 이야기가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한복을 곱게 예쁘게 입은 한 여인의 그림자도 어린거리고, 또 그 당시 뭐 박정희와 박정희 주변에 있는 거물급 정치인들하고 연루되었다가 피살된 어떤 여인의 그림자도 어른거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요, 머리가 2개가 달려 있는 뱀이 한 마리가 또 어른거리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인식한 건데, 미국에서 박정희가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움켜쥐게 될 때 미국 그 정부에서 인식하기를 그 박정희가 어떤 사람이냐고 첫 인상이 뭐냐, 스네이크 박이라고, 뱀 같은 박정희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다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알기 어려운 그런 사람인데, 이 알기 어려운 인물에 대해서 박상천 교수라는 분이 알몸 박정희라는 책을 내므로써 세간에 전혀 그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그 어두운 면도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 탄생부터 잠깐 살펴보면요, 1917년 그 아버지 박성빈과 어머니 백남이 사이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형이 3분이나 있어요. 누나도 한 분 있고, 유년기에는 서당에도 다니고 한학을 들어 공부했던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입학하는 구미 공립 복통학교에 입학 전 경력에도 한학 수학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또 학교 다니면서 일요일에는 서당에서 가서 한문도 배우고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나머지 시간은 또 서당에 가서 공부를 했던 모양인데, 제가 파악한 대로는 공부를 꽤 잘했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박성빈은 조선 후기에 무관직으로 정구품 매우 아래쪽인데 그 효력 부위라는 그런 직책을 지냈지만은 동학에 접선됐다. 그래서 동학 접주 출신으로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가장으로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었고, 그 맏아들 박동희, 그러니까 박정희에게는 맏형이죠. 독립해서 나갔고, 둘째 박무희와 박상희가 실질적인 가장으로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둘째 형은
인근 경기도 관찰사를 지냈던 칠곡군의 경상북도 칠곡군 갑부, 당시 뭐 갑부 장승원을 찾아가 가지고 그 집안의 토지를 소작으로 좀 부쳐 먹게 해달라 해가지고 유지했는데, 후일에 그 장승원의 아들이 장택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장택상이 박정희를 비하할 때 그 아버지하고 형님 해봐야 우리 집에 소작농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장택상하고 박정희 관계는 항상 그저 껄끄러운 관계였어요. 1926년도 4월 1일에 구미 공립보통학교 입학을 했고요. 보통학교 시절 공부를 잘해서 급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도 할 뿐더러 그 성품에요. 남에게 지고는 절대로 못 빼기는. 그러니까 키도 작고 뭐 덩치도 왜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남에게 지고는 끝내 못 견디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다고 그 박상천 교수의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의 모친 백남이는 45살쯤 돼가지고 박정희를 막내로 임신을 했는데, 그때는요, 그 자기의 장녀, 큰 딸 박재옥이도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한 거야. 그러니까 딸하고 친정 어머니가 함께 같은 시기에 임신을 해 있다 하는 말을 뭐 너무 부끄러워해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박정희를,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낙태시키려고 가진 방법을 다 해봤대요. 심지어 뭐 간장을 한 사발 마셔보기도 하고, 독초를 찧어서 물을 내 먹기도 하고, 막 언덕에 올라가서 막 대굴대굴 굴러보기도 하고, 그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아이를 떨어뜨려 보려고 그 어머니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시 말하면 박정희는 그 어머니 자궁 안에서 생존 투쟁을,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계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기회주의자 기질은 그의 인격과 인생 전반에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권력을 장악했을 때 CIA가 파악을 하기를 박정희가 남노당, 조선 남노당 공산당 군사 총책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군사 총책이 또 남한에 와서 어떻게 그렇게 변신을 거듭하냐 해서 이제 그 꼬리표가 달리게 됐는데, 미국이 인식한 박정희는 조선 노동당 중에 남노당 군사 총책이었던 것이 정식으로 보고된 겁니다. 뭐 이 일도 사람들 뭐 국민들 대부분 모르죠. 아는 사람은 몇 사람 알고 대부분 잘 몰라요. 그리고 그의 형 박상희도 공산주의자였고요. 이게 드러나자 이를 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또 박정희 눈치를 챘어요. 이래가지고 박정희는 빠르게 또 방공주의자로 변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상 세탁을 해가지고 그 미국 정치인들 정계 눈에 공산주의자라는 말이 거짓말이네 하는 인식이 될 때까지 사상 세탁을 해야 돼. 그래서 박정희가 권력을 잡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민족일보 사장 조영수부터 처형을 하게 돼요. 자, 민족일보, 여러분 지금도요,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민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벌써 박정희의 그 눈치가 구단이야, 구단.
그래서 그 미국이 뭘 경계하고 뭘 싫어하고 하는지를 딱 알아가지고 방공을 좋아하니까 자기 자신은 방공주의자로, 그리고 민족이라는 말을 싫어하니까 민족일보 사장 조영수부터 처형을 하게 돼요. 조영수가 뭘 한 사람이냐면요, 민족 자주 통일을 부르짖었거든요. 그런 민족이란 말도 미국이 싫어하고, 자주 통일, 남북 통일하는 건 미국 예나 지금이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빨리빨리 간파해가지고 미국이 말하기 전에 조영수를 처형해요. 미국 CIA가 자신을 남노당 군사정책이었다가 배신과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기회주의자라는 사실을 간파했다 하는 것을 눈치챈 박정희는요,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는 쇼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거야. 사실 미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두려워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다 싫어해요. 지금도 어떤 인물이 만약 민족주의자면서 공산주의자도 하면은 뭐 미국은 극도로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공산주의를 두려워하는 건요, 공산주의의 전쟁이 아니고 공산주의 사상이 미국의 국민들에게 파급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흑인들이나 다른 유색인이나 멕시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미국 사회가 전복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굉장히 지금도 신경을 씁니다. 미국 내는 물론 남북 중미, 중남미 뭐 할 것 없이 남북 아메리카 전체 어떤 나라의 사회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에 파급되면은 그 썩은 사과가 미국 사과까지 다 썩게 만든다 해가지고 막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죠. 심지어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가 지금 와서 번영하는 것까지도 극도로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소련이나 중국은 공산주의 나라였으니까 영원히 못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지금 자꾸 잘 사라지면요, 이걸 못 봐주는 거예요. 자, 박정희에 조금 더 돌아가서 보면요, 구미에, 아니, 문경에 있는 그런 요즘 같은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또 변신을 합니다. 어떻게 변신을 하느냐, 그 만주에 있는 그 군관학교에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혈서를 쓰고 군관학교 지원하는데 왜 혈서를 쓰느냐? 나이가 너무 지나버려서 아마도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1살 정도면 이게 고칠 수도 있는데 여러 살을 더 먹어버리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걸려서 못 들어가게 돼요. 그때 혈서를 쓰는데 일본을 위해서, 일본 제국을 위해서 자기 사사로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견마지로라는 말을 썼는데, 견하는 건 개처럼 말처럼 노력을 하겠다, 노동을 하겠다, 이런 혈서를 쓰고, 그게 뭐 일본을 감동시켜 가지고요, 그때까지 있던 모든 장벽 그런 거 다 뛰어넘습니다. 이건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떤 장벽이 있어도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제국의 제복을 입고, 일본적인 이제 이 장교 제복을 입고 이제 정말 이때부터 뭐 자기는 이제 우리 말로는 박정희지만은 일본 이름으로
다카케 마사오라, 다카키 마사오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다카키 마사오라고 하는데 나중에요. 다카키 고목정웅이라는 이 우리말로 쓸 때 이걸 다카키 마사오로 읽는데 이 이름은 창시 개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같으면 다카키 마사오는 일본 이름이죠. 근데 일본 사람 이름에는 다카키 마사오가 없어요. 다카키라는 게. 이게 그의 고령 박씨라는 그 때에서 왔다는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 이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에는 고령 박씨의 올바른 영웅이라 이런 그 이름을 딱 보면은 이거는 조센징이 일본 이름으로 창시 개명한 놈이다 하는 게 딱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면 영원히 차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도 한번 창시 개명을 일본어로 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싫다 해가지고 박정희가 스스로 오카모토 미노루라고 또 한 번 더 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몇 번씩이나 바꾸고 변신과 배신과 변신과 배신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야말로 그 인류 역사상 전례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트랜스포머가 돼요. 그것도 만능 트랜스포머. 대단하죠. 자, 이때는 또 트랜스포머를 해가지고 남조선 노동당 군사총 책임자로 이렇게 이제 가입을 했거든요. 김일성이가 또 이렇게 임명을 한 거죠. 정식으로 위촉을 했어요. 남노당 군사총 책임 보통 중요한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 때문에 이 46년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장교로 지금 들어와 있으면서도 북한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49년에 박정희는 체포돼서 공산주의자로 판결을 받게 되고요. 그때 여순 반란 사건 때 이 여순 반란이라고 하는, 그게 왜 반란이라고, 여순 사건이라고도 하고 여순 반란이라고도 하는데 그 말은요, 복잡한 해명을 해야 돼요. 민간인들이 막 이렇게 희생된 걸 하면은 여순 사건으로 해서 맞고, 민간은 반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노당 군사 총책이었던 박정희하고 그 남노당 당원들 군대 안에, 대한민국 군대 안에 포진된 300명 정도의 남노당 요원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명령을 하는데 이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반란을 했기 때문에 여순 반란도 맞는 말이 사실은요. 그런데 사건 이름을 여순 사건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볼 때 위에서부터 또 걸러 먹었어. 명령을 내린 것도 걸러 먹었고, 그 반란한 것도 걸러 먹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위에서 무슨 얘기냐, 이 얘기랑 또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 있는데, 제주 4.3 사건이 1947년부터 시작된 건데, 이게 좀 해서 해결이 안 되고 너무 오래 끄니까 여수 14연대가 있었는데, 이 14연대 군인으로 하여금 제주도로 가서 빨갱이 토벌에 동참을 해라 했는데, 여수 14연대 어떤 사람들이 이 항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봐요. 제주도에 가서 있는, 사실은 양민들이거든 다. 거기에 뭐 불승분자가 한두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그걸 토벌하라고 해안선에부터 5km 안쪽으로 내륙에 있는 건 다 빨갱이니까 다 죽여라, 이런 무지막지한 그 토벌 작전을 명령한 것도 잘못이고, 14연대
군인하여금 제주도 가서 거기에 가서 그 반란군 내지는 뭐 공산당 토벌을 하라는 그 명령이 잘못이고, 그런 명령에 대해서 항명을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박정희 도당하고 이제 이 300여 명의 남노당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 하달된 명령에 대해서 반란 이런 것도 잘못이야. 둘 다 잘못인 사실은요. 그나마나 이제 박정희가 남노당 군사총책인 것이 들통나가지고 그날 체포돼 가지고 무기징역을 얻어봤습니다. 무기. 사실은 뭐 그때 같으면 그 사형하고도 남지. 군대에서 명령의 불복종만 해도 엄청난 죄인데, 총기를 가지고 사람들도 죽이고 싸우고 우리 대한민국 군대 안에서 서로 싸움이 붙었는데 거기에 반란군 주동자가 어떻게 사형을 안 되냐요. 어쨌든 무기징역으로 받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또 박정희가 빠져나오느냐. 남한 군대 내에 포진된 남노당 자기 같으면 자기 뭐 같은 성분이죠. 남노당 군사 지도자 300명의 이름을 명단을 넘겨주고 그 대신에 무기로 해가지고 나중에 풀려나요. 참 대단한 일이죠. 여기 뭐 박정희의 전력 혈서를 써가지고 군관 지원한 뭐 이야기 뭐 이미 다 신문이 지금 가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멸사봉공 견마지로를 다짐했던 박정희, 뭐 이게 다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멸사봉공 견마에 충성을 다할 것을 결심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다 났어요. 만주일보에 이게 있다 났어요. 자,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일본 박정희가 이제 그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그 이야기를 좀 더 또 소개해야 되는 이야기가 하도 많으니까 만주군관학교로요 1등을 졸업합니다. 1등으로 240명 중에 1등. 그래 원래 이제 그 만주군관학교하고는 일본 육사하고는 급이 달라서 안 되는 건데 워낙 공부를 1등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육군사관학교 가서 편입을 해요. 3학년에. 그래서 이제 강복 만주군관학교 들어간 것도 벽을 넘어서 간 것이고, 그 만주군관학교 출신이 그 만주국은 일본령 만주국이니까 점령국의 그런 학교는 그 급이 많이 낮은. 그런데 불구하고 언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일본 육사에 3학년으로 편입까지 해가지고 거기서도 아마 3등인가 이렇게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공부하는 거는 뭐 아무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 이야기하면요, 일절 말이 없었다 그래요. 웃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아무도 웃지도 않았고 말도 없었고 그런 인물이었어요. 어쨌든 다시 이제 장교가 돼가지고 일본령 만주국 보병 제8사단에서 8단에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망할 때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자 박정희 소속 부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일본군 부대가 없어져 버려. 그러자 박정희는 9월 21일 동료들과 함께 북경에 가가지고 건너가가지고 장교 경험자를 찾아 있던 그런 한국 강복군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장교, 요즘 일본 군대가 없어졌으니까 그래 경험이 있다 해가지고 그 광복군에 편입되니까 또 한 번의 변신이죠. 트랜스포머를 합니다. 강복군 얼마 전까지 강복군 독립군 토벌을 하는데 앞장을 서가지고 아주 뭐
톱을 나간다 하면요, 박정희 눈이 바짝바짝 했다는 거예요. 편입돼가지고 북경의 김학규가 지휘하는 한국 강복군 제3대대 1대대 이중대 대장으로 임명되어서 강복군 장교로 활동하다가 46년 5월 8일 미군 수송선을 타고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고향을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가족도 반기는 눈치가 아니었고 셋째 형 박상희가 아이고 그냥 선생질이나 하면 좋았을 걸 괜히 고집대로 했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오지 않았냐 하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상희라는 사람은 역시 공산주의자였고 나중에 그 대구 10월 폭동 때 총살 당했죠. 경찰의 총에 맞아 죽었어요. 자, 박정희에게 무기 언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남노당 군사 총책으로 여순 반란 사건에 반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또 징역형 집행 정지를 당하고요. 뭐 하여튼 이 박정희에 가는 걸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러다가 1961년도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5월 16일에 탱크를 몰고 서울로 진군해 들어오는 거죠. 그때 박정희 계급이 소장입니다. 소장. 중장, 대장, 육군 참모 총장 다 제끼고 그 별 2개짜리가 이런 반란을 일으킨 거야. 이 반란 중에 여순 반란도 반란이지만 그때 끝장을 냈어야 되는데 그걸 괜히 살려놓아 가지고 이제 이런 또 국난을 겪는 거죠. 그때 미국 CIA가 박정희에 대해서 연구 자료를 전부 다 이제 미국 정부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기회주의자 박정희로 이렇게 이제 그 보고가 됩니다. 그 사실을 알아요. 그 사실을 박정희가 알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변신과 변신을 거듭하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문경 서부 심상소학교 교사. 이거는, 이것도 사실은 뭐, 일제시대 교사니까 뭐, 떳떳한 그런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1차 변신해가지고, 만주 군관학교 소위가 되고, 또 2차 또 변신해가지고 일본 육군사관학교 중위로 되고 관동군 장교로 독립군 토벌대에 이렇게 이제 만주 관동군은 일본 군대입니다. 토벌을 하다가 해방관과 국군에 또 지원해가지고 그리고는 또 조선 남노당 군사 총책을 또 짊어졌다가 여수 반란에 주동자가 됐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무기징역 언도를 받았다가 백선엽이나 정일건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어서 박정희를 구명을 해내지요. 구명을 해냈어도 백선엽은요 오랫동안 박정희를 저거 원조 빨갱이인데 하고 의심의 눈치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국군 정보원으로 근무하다가 육군 소장으로 진급하고 또 이제 트랜스포머가 된 거죠. 5.16 군사 쿠데타를 주동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됐다가 대한민국 대통령 4번을 하고 유신 반란 쿠데타를 했다가 중정부장 김형욱이 배신하고 중정부장 김재기도 배신하고 이렇게 배신과 변신이 그 곁에는 본인도 그렇고 본인은 변신, 주변 사람 배신, 그 배신이 항상 따르는,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으니까 많이 불안한 거예요, 항상.
이것이 박정희의 심리 상태였다고 봅니다. 즉 자기에게 씻을 수 없는 레드 콤플렉스. 자기가 한때 이 남노당 군사총책이었다 하는 이것 때문에 자기 신분 세탁 내지는 사상 세탁을 해서 민족의 일부 조영수 사장을 처형을 하지요. 민족 자주 통일을 외치다가 조영수가 박정희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박정희의 사상 세탁 비누, 조영수는 외세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민족이 자주 정신을 가지고 통일을 지향하자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으니까 박정희의 사상 세탁 비누 거품처럼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 후에도 미국은 박정희의 진정성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성의를 보여줘야 되겠다 한 것이 이제 월남에 파병을 하는 겁니다. 국군을 보내서 베트콩과 싸우게 하겠다고 한 거죠. 그 당시 우리나라 처지가 남의 나라 싸움에 끼어들 만큼 여유가 있는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북한 군대 앞에서 늘 그 노심초사 조마조마하는 그런 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월남전에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 미국인들과 함께 베트남에 가서 싸우겠다는 제안을 하게 된 건데 이건 역시 자신의 사상적 과거와 그 성분 세탁, 이걸 비누로 성분 세탁을 한 비누로 5,099명의 한국 젊은이가 박정희 결단 때문에 베트남 땅에서 죽은 거예요. 부상자는 또 고엽제 후유증 앓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다는 거예요. 연인은 30만 명을 베트남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 형편에 그때. 그래, 이게 전부 다 미국의 굿보이, 미국으로부터 착한 소년, 너 착하다. 착한 소년, 빨갱이가 아니고 착한 소년이다. 굿보이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이런 쇼를 당한 거예요. 오늘 뭐 시간도 많이 갔는데요. 이 다음 시간에 그의 말로 그의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